그러면 첫 번째 이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필드 라이브 오후 6시마다 여러분들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더블탭 누르면 좋아요가 되고요. 위에 구독 버튼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월화수 오후 6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이슈 진보부터 보수까지 한꺼번에 보는 좌우 읽기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부터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압승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제목을 경향신문이 조금 내놨습니다. 대선은 애당초 윤석열 정권이 일으킨 내란과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내란 단죄와 잔재 청산이 없이는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 내란 처벌 꼭 좀 해야 된다. 이거를 경향신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내란 세력이 움틀 수 있었던 국가와 사회의 낡고 썩은 환부를 수술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처럼 갈라치는 통치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특히 야당한테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겨냥하면서 갈라치게 했잖아요. 이런 건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탕평 인사도 그 방법 중에 하나다. 더해서 38년 묵은 헌법의 개정도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갈라치기도 하면 안 되고 대신에 내란 청산은 꼭 해야 되고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서 오늘 일정 중에 되게 유의미한 일정이 네. 여야 대표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첫 식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행보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다른 행보로 이제 거기 국회에서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분들 만나서 사진 보기 좋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저는 솔직히 노회찬 의원님도 생각이 나고 네. 노회찬 의원님이 항상 그 노동자분들께 38 여성의 날에 꽃도 이렇게 드리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행보들을 잘 가져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죠. 이 허니문 기간을 잘 활용해야지 이 탕평 인사라든가 그 이번에 이제 가장 힘이 셀 때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렇죠. 권력에 가장 힘이 셀 때 그 추진력 있게 그 개혁 과제들을 쭉 해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내란 세력을 척결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말이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네. 거지 이게 정치 보복이 될지 내란 세력 처벌이 될지 이게 너무 종이 한 장 차이니까 그렇죠. 이게 분열의 씨앗이 될지 아닐지 알 수가 없는 근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일정 정도는 국민의힘도 각오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각오해야죠. 지금 자기네들이 벌인 국회 공수부대를 타고 침입했는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각오 당연히 해야죠. 그래 어떻게 보면 이 각오를 하고 일정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을 거고 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는 과정이나 절차는 있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도 좀 쇄신을 해야 될 것이 한동훈 전 대표나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쇄신을 요구했던 그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되고 네. 친윤 세력이라든가 그 계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조했던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왠지 친윤 세력, 계엄 탄핵 반대 세력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그럼요. 같아요. 쉽게 물러나기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은 이미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남겨져 있는 네.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개혁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데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경향신문이 좀 꼭 집어서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어떤 개헌이 됐으면 좋겠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개헌의 안에 대해서는 네. 각양각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런데, 모아서 일단 얘기는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이게 좀 국민적인 합의와 수계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이 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국회 내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헌법 개정 절차법을 통해서 네. 국민들의 수기가 그 헌법 개정의 하나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국민투표법도 개정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던 그 법안, 그 개헌안에 대해서 맞아요. 4년 연임제 네. 그리고 결선투표제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결선투표제만이라도 저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 생각이 들 결선투표제. 정도예요. 네. 결선투표제가 만약 이루어졌으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안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있더라. 네. 결선투표제가 있었으면
보수를 합치니까 이재명보다 높네? 다시 투표를 하면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서 이재명 대표가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몇몇 분들이 네. 이런데도 교선 투표제를 주장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SNS상에서 몇 분 계시는데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유불리를 따지는 네. 정치에서의 유불리만을 따지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표가 명확하게 그 51% 네. 누군지 국민이 명확하게 네, 해주는.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좀 마련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다당제 구조를 위해서도 이것 또한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유불리로 여전히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하기 싸움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준석 표가 100% 김문수 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준석 표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계엄 내란 반대 세력인데 내란 찬성 김문수한테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거 때 양자 대결로 또 여론조사 한 걸로 보면 네. 그 이준석 표가 양쪽으로 다 갈린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안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헌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앞서 했던 개헌론에 관해서 짧게 정리해드리면 4년 연임제 얘기했던 대통령이 4년씩 2번 할 수 있다. 자신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명확히 해주면 좋았겠지만 그 얘기를 약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독재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누구도 50%를 넘지 못하면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해서 50% 넘는 후보를 만들어내자라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동시에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방통위원회 등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해서 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국회로 권력이 조금 더 많이 가는 대통령 권력이 국회로 많이 가는 이런 개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카이님, 거지스님 이렇게 와 계신데요. 저희 더블탭 누르면 좋아요가 되고요. 위에 구독 버튼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월화수 오후 6시 센터필드 라이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적인 한국일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됐는데 국민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 매체들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다들. 이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진보부터 보수까지 엄청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이 워낙에 양쪽으로 쫙 갈려서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대결 국면이 너무 치열해서 증오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격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을 해야 되고 국민 반쪽만이 아니라 온전히 국민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요구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진보적인 경향신문은 내란 세력 청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 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중도적인 한국일보부터는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과거에만 매달려 미래를 대비할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행정과 입법이 장악한 상황에서 권력 남용 유혹을 떨쳐내는 절제를 보여줘야 된다. 상대 후보를 지지한 국민을 포용하고 소통해야 된다. 라면서 정치 보복에 되게 시간을 쏟느라 미래를 좀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걱정 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촛불 이후에 탄생했던 문재인 정권을 많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명하에 많은 칼질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검찰이라는 칼을 써서 많은 적폐청산의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 그 보수 세력이 좀 절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그때 그 탄핵을 같이 했던 그 세력들까지 흡수하고 그 통합을 이루어내느냐? 그렇지 못했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진짜 민주당의 몇몇 권력을 쥔 사람들만의 권력으로 그걸 가져가다 보니까 촛불 정부가 되지 못했다. 흡수해졌죠. 그래서
반면 교사가 아니라 반문 교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민일보의 이야기도 네. 반문 교사 네. 그리고 또한 반윤 교사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통합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댓글에도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제 부동산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댓글에도 막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짤방도 돌아요. 나는 이 게임을 3번이나 해봤다. 왜냐면 노무현, 문재인 맞아. 네, 그 부동산 폭등 시기를 겪어본 사람들이 민주당 정부 다 봤네 이제 부동산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조롱 겸 비판의 밈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새 정부가 많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 민주당 정부 시기 항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학습 효과로 각인된 거가 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강연 내용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 특히 민주당 정부 시절에 그 중산층의 자산이 느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럼 그 자산이 는 것이 어디로 가겠냐? 부동산으로 간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점도 일정 정도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자산이 만약에 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꼭 부동산이 아닌 다양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약간 정책을 펴면 펼수록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경향들이 또 좀 있었잖아요. 수렁에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손대기 시작하면 늪처럼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쪽을 손대면 또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대기가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고 아마 조심을 하려고 하고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어떤 것도 손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지금 오히려 그게 시장 나을 수도 같기도 해요. 룰을 바꾸다기보다는 이 룰 그대로 가도록 하면 시장에 맡겨두는 방향으로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AP밤님이 이한주 아저씨 어떻게 보세요? 장하성, 김주현 느낌도 좀 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재명 정책을 만드는 이제 이한주, 이한주 지금이라고 뭐라고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한주 실장님? 아무튼 이한주 실장님이 그 이재명 정책을 총괄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기본소득의 골격을 만들 정도로 조금 이상적인 사람이었다 보니까 부동산에 있어서도 장하성, 김주현 콤비처럼 좀 이상적으로 잘못 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네요. 호사가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네요. 김용명 씨 날이 참 좋은 날이네요. 저한테 참 좋은 날이라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니문 기간을 좀 줘야 된다. 여태껏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댓글도 있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저는 좀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딴 건 무엇보다도 번듯한 정부가 생긴 거잖아요. 없던 정부가 생겼네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정부다운 정부가 일단 세워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안도감이 들고 다만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더 엄중하고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다라는 저는 최소한 이분이 대통령이기 전에 정치인이다 보니까 윤석열 씨처럼 마구잡이로 야당 대표 안 만나고 도망가고 숨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그 행보에서도 그 야당 대표들 만나고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챙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그 좀 안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두 번째 우려주는 이재명 대표가 듣고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과연 듣는다고 그것이 소통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도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대로 된 비서실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이잖아요. 그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친명이라고 분류되지 않고 약간 그 어떤 계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봤던 사람이에요. 총학생회장 출신 아니신가요? 네. 네. 저 네. 알던 사람인데 그때도 보면 굉장히 되게 합리적으로 대화를 잘 풀어가는 비서실장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국회 와가지고 그럼요. 사람들 설득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은 사람이라 네. 잘할 거예요. 정무수석도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아무래도 그런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핵심 저는 역할을 하다 솔직히 보니까 그 약간 네. 너무 경도되지 않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친문 인사들 중에서도 그 김영진 의원이라든가 정성호 네.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고 네. 무게감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인사들이 좀 요직을 좀 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 그런 게 있어요. 다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보수지인데요. 보수지는 보수 진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일보는요. 벼랑 끝에 보수가 섰다. 쇄신 없이는 활로가 없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대패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필연적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반이재명 성향 인사들과 빅텐트를 추진했으면 어제 선거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자기 혁신을 외면하고 쉬운 길만 걸었던 보수에 대한 심판이다. 대통령이 왜 잇따라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해야 된다. 보수 진영이. 그러면서 쓴소리를 하면 핍박받는 풍토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보수 진영 좀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좀 읽어보고 의견이. 지금 네.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은 뭐니 해도 윤석열이죠. 전 대통령이고, 네. 그거는 투표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적인 원흉이고, 그 다음에 2차적 원흉이라고 한다면 친윤 세력이죠. 그렇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네.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후보로 나섰다면 혹은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이 후보로 그렇죠. 나섰다면 과연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오늘도 기사 나오더라고요. 오세훈이 만약에 갔으면 여론조사 수치상 이 정도 나왔으면 박빙이었을 거다라는 근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오세훈이 드랍했던 것은 한덕수라는 사람을 난데없이 데려오는 거에서 기인했던 거잖아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뛰나. 그렇죠. 그 한덕수라는 사람을 끌어들였던 게 친윤 세력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의 죄가 커요. 그리고 이 양남당으로서의 이 국민의힘의 그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70명이나 되는 영남 국회의원들. 영남,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양남당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모습에서 이 모든 문제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 그래도 단톡방에서 이런 친윤 세력 이제 척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니다. 안정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의 투표 결과도 그걸 명확하게 드러냈는데 우리 이거 표 보면 알겠지만 그 영남 일부 지역과 강원의 지역 강남. 그다음에 경기에서도 또 연천이라든가 일부 북쪽 접견 지역, 그렇죠, 그쪽 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송파, 강남, 서초, 용산 요 일대 이렇게 해서 지금 의원들이 있는 그 지역은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가 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안온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변화의 가능성, 변화의 매개라고 하는 게 너무 박약하다. 그러니까 특히 영남에 70석이나 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 나는 영남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국회의원 되고 중앙 정계나 중앙 텔레비전에 이름이 나오는 게 오히려 불리한데 그냥 가만히 있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서서히 몰락이나 오히려 극우화되는 결론으로 쪼그라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체 수준으로 보수정치 재탄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대선 패배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씨가 져야 한다. 3년 동안 5만 불통 비상식과 실정을 거듭했다라고 하면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부인을 방어하는데 모든 정치력을 소모했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 이슈가 특히 뭐 트리거가 됐다 이런 분석 같아요. 그러면서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업자득이다. 그러면서 당정 관계도 비상식적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단일화한 안철수 후보한테 너는 이제 적이야 라고 하거나 갑자기 당대표를 몰아내거나 황당한 일들을 많이 벌였잖아요. 이런 황당한 일들을 굉장히 지적하면서 국힘이 국민의 상식을 많이 벗어난 집단으로 인식됐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정관계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 이런 걸 이제 되짚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도 멀쩡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그때 처음에 도어 스탬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소통을 하려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도어 스탬핑 하다가 이렇게 해도 요거 넘고 저렇게 해도 요거 넘고 정치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네. 처음 욕을 얻어먹었을 때 그 당혹스러움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바른 조언을 하는 사람이 옆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매체도 본인에게 유리한 본인이 듣기에 달콤한 얘기만 하는 매체를 더 선호하게 되고 거기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이제 뇌썩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초반에는 이분이 극우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극우적인 얘기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도어 스태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버럴한 행보를 보여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윤석열 씨에 대해서.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MBC에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시작해서 언론이랑 싸우기 시작하더니 눈과 입과 귀를 닫아버리고 도망가 버린 상황이어서 이런 게 좀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여야 대표들 만나는 모습 보면서도 너무 보기 좋은데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계속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락한 길을 쫓다 보면 네. 거기에서 이제 이가 썩는 것처럼 약간 너무 단맛에 취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권력에서 막판에는 이렇게 불행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쓴 이야기를 좀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리더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호사가님이 국힘 당원에 전광훈 세력이 많아서 손절하기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해주시고 요즘에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보면 그 촛불 이후로 그 보수 세력들이 분화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공화당, 뭐 자유통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렇게 해서 분화가 됐던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가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화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이 다시 한데 뒤섞이면서 구구가 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공화당이나 그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이 약간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다 합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합쳐지면 국민의힘은 진짜 일반적인 시민, 상식적인 시민한테는 완전 버림받는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한번 버무려져서 보수 세력의 새로운 재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분당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분당될 것 같아요. 한동훈을 비롯한 이제 찬탄핵 그러니까 반내란 세력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저 보면서 너무 웃겼던 장면이 어제 그 김문수 후보가 그 승복 메시지를 냈잖아요. 승복 메시지는 내고 나오는데 당신이 뭔데 승복 메시지를 내냐? 그거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니 후보니까 승복 메시지 내는 게 당연하지. 그걸 부정선거주의자가 당신이 뭔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부정선거 그 음모론에 너무 심취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는 게 비단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지난 토요일에 나왔던 박종진 그 분은 본부장이었나 그래서 선대위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 국민의힘 내에서의 그 생각의 차이가 간극이 굉장히 크다 이런 네. 걸 보여주는 거라 굉장히 심각하다. 그게 합쳐지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한번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슈 같이 한번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블탭 하면 좋아요가 됩니다. 더블탭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위에 구독 버튼 있으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월화수 오후 6시 센터필드 라이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서교동 그러니까 홍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하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